일명 연예인병으로 세상에 알려진 공황장애. 갑작스럽게 별 이유 없이 극도의 공포감과 신체 불안이 밀려오는 공황 발작이 반복되는 불안장애 일종인데요. 주요 증상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 이런 공황 발작이 반복되면서 예기 불안과 회피 행동이 한 달 이상 이어진다면 공황장애로 진단됩니다. 조기에 약물 치료를 하며 예후가 좋다는 공황장애.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현대인의 얼룩진 마음의 병을 돌보는 엄준선 과장과 함께 공황장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엄준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엄준선이라고 합니다. 네. 인터넷 같은데 그 공황장애 검색하면은 유명한 연예인들 이름이 주르륵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공황장애라는 병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일반인들도 보면은 공황장애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황장애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예, 공황장애는 영어로 패닉이라고 해서 일종의 급성 불안 발작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심하면 죽을 것 같은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불안 발작이 몇십 분 동안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공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살다 보면은 이러한 증상들을 자주 겪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게 너무 자주 발생하면 안 되고 너무 자주 오기 시작하면은 그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회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은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공황 장애라고 하면은 막 사람이 너무 많은 데를 못 간다거나 또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막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들이 떠오르거든요. 이거 말고도 좀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공황장애에 같이 오는 신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심계항진이나 이런 빈맥과 같은 증상이 있고요. 또 온몸에 땀이 나고 춥게 느껴지는 발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또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서 자칫하면 이게 심장마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지럽거나 좀 불안정하게 되는 느낌, 그리고 본인이 아닌 것 같은 이인증이라던가 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비현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면은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더욱 심해지면은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증상 중에서 4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은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4가지 이상. 저는 뭐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뭐 폐쇄공포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메스꺼움이라고 하면 배탈 아니면 심장이 심하게 뛰고 그리고 쓰러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심장이라든지 심내혈관 질환을 좀 오인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예, 사실 공황장애가 심내혈관 질환과 증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바로 정신건강학과에 내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있을 때 혹시나 심내혈관 질환 때문에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 증상이 굉장히 심한데 각종 임상적인 검사, 혈액학적 검사나 영상학적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상 이상 소견이 없어서 결국에는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지만 증상이 반복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증상 가지고 공황장애를 의심해서 정신건강학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공황장애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증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혹시 내가 겪은 증상이 공황장애가 아닐까, 공황장애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병원을 자주 찾으시는데 공황장애가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공황장애가 맞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네. 사람들은 일생 중에 한 35% 정도가 한 번 이상의 공황 증상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네. 뭐 3분의 1 정도는 공황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냥 장애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공황 증상을 겪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황 장애라고 진단하려면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증상과 증상 사이에 이 증상이 올까 봐 걱정하는 예기 불안이라는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처음에 이게 공황 장애라고 인식을 못하고 응급실이나 다른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검사하는
한 결과가 이상 소견이 없다라는 것을 듣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황장애 말고도 실제로 방문해서 검사한 결과 우울장애로 진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정신과 질환 중에서도 우울증과 동반해서 이 공황 발작이 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공황 장애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전문적인 좀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뉴스에서 많이 좀 접하다 보니까 이 실제로 공황 장애 유병률도 높을 것 같은데요. 유병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고 또 현대 사회에서 이 공황 장애가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보통 유병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인 경우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한 3.5%가 공황장애로 앓고 그걸 치료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인 같은 경우는 0.1%에서 1.7%로 유병률이 좀 기관마다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보통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더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연령층에서는 보통 20대나 30대 젊은 층에서 더 공황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대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고 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짐으로써 공황장애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가진 직업군이나 여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일정하지 못한 이런 생활 리듬 패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공황장애에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신적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던가 아니면 뭐 물질 사용으로 술이나 알코올, 뭐 카페인 같은 물질 사용에 의해서도 공황장애가 점차 증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특히나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네. 살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를 느낄 것 같거든요. 그쵸. 하물며 초등학생도 시험 때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물론 사람마다 뭐 체감하는 정도라든지 압박감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뭐 정신건강의학적으로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모든 정신과 질환이 마찬가지로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신체에 관련된 생물학적인 요인과 심리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다른 질병에 의해서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요인은 공황을 일으키는 뇌 영역이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신체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종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경보 시스템을 아주 활발하게 올리는 부분이 공황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공황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던가 상황들에 대해서 잘 확인해보고 피하는 게 좋다는 이론이고요. 심리사회적인 이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비행기, 버스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한 분들은 다시 그 상황에 가게 되면은 공황 발작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 장소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공황 발작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카페인을 한 10잔 이상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마시거나 아니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아니면 뭐 크롬 세포종이라고 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그런 종양 같은 경우도 공황 발작을 잘 일으키고 공황 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 또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은 공황 장애가 더 잘 생기는지 궁금한데 저희 같은 직업도 늘 방송을 하고 생방송을 하니까 맞아요. 스트레스가 높거든요. 네. 위험합니까? 예, 물론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질환은 맞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이게 정신과 질환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100% 공황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의 리듬이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언제 불안할지 생각을 하면은 평소에 잠을 자다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라던가 식사도 잘 하시고 생활 잘 하시다가 식사를 못 하는 경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카페인을 막 많이 섭취해서 평소와 다르게 더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게 평소와 다르게 일상 리듬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리듬이 좀 불규칙해진 경우가 공황장애가 잘 생길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실 때는 좀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도 경감될 수 있지만 술 기운이 떨어지면 오히려 처음보다도 불안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도 약간 공황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며 이렇게 공황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생활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생방송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조금 쌓일 수는 있지만 방송을 잘 끝내면 또 야, 오늘도 끝났다 하면서 스트레스가 바로 해소가 되니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공황을 겪는 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마음을 좀 다잡아 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좀 많이 오인하는 부분이 네.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불안이나 우울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오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울증 환자가 보통 본인이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건 아닐 거고요. 네. 불안장애 환자라던가 수면장애 환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통 본인이 원치 않는데 그렇게 되는 증상, 일반적인 질병과 같다고 생각하시면은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실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상의 리듬이 깨진 거고 그것에 의해서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서 해결해야 될 질환이 아니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될 질환이면서 마음이 약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에서 증상 때문에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결국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공황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 의학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그렇듯이 한 가지로만 진단되지는 않고요. 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되는 DS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은 반복적이고 예기치 못하는 공황 발작이 계속 발생하고 이것이 또 다른 발작이 올까 봐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행동 변화까지 영향을 줘서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초래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심계항진에서부터 숨이 막히는 증상, 그리고 흉통이라던가 복부 불편감 같은 이런 신체 증상이 따라오게 되고 4가지 이상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는 이러한 증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높은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이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또 치료를 위해서는 약을 또 무조건 좀 먹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공황장애는 정신과 질환 중에서도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빠를수록 예후도 굉장히 좋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실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면은 약물 치료를 시도해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초기 약물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은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인 항불안제를 같이 사용해서 치료를 시작하고 증상이 좀 관해가 돼서 좋아진다고 하면은 신경안정제인 항불안제를 서서히 감량해서 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황장애는 굉장히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고 항우울제를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보다도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재발률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2가지 약물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황을 겪는 분들이 겪는 괴로움 중에 가장 큰 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갑자기 죽을 것 같다, 이런 불안 증세잖아요. 그러면 이런 두려운 마음을 먼저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두려운 마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는 증상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러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응급실이나 내과, 신경과 이런 탁과에서 검사해서 이상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공황 증상이 생겨도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명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공황 증상이 반복될 때마다 그 사이에 예기 불안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다음번에 이 증상이 올까 봐 계속 걱정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런 예기 불안이 가장 공황장애 환자분들한테 불편한 증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가 있을 때 예기 불안도 좋아져야 공황장애가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약물 치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공황장애 중요한 거는 인지행동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 극심한 공포감에 의한 공황증이 나타났을 때 사람이 좀 잘못된 생각, 파국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신체 변화도 이러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좀 파국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의 감정이라던가 행동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것이 잘못되었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면은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공황장애를 겪은 분이 계셔서 그런지 오늘 더 좀 집중을 하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황 증상이 딱 왔을 때 환자 스스로가 먼저 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장애 자체가 증상이 왔을 때 죽지 않은 병이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하고 계시면 좀 마음이 더 편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공황 증상 중에서도 숨이 좀 안 쉬어지거나 지식각과 같은 호기적 증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따라서 공황 증상이 올 때 과호흡을 막기 위해서 횡격막을 이용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숨을 내뱉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을 좀 편안할 때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몸의 근육 부위를 이렇게 나눠서 네. 몸의 부위를 단계별로 이렇게 점차 이완시키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연습을 해서 증상이 왔을 때 시도를 해보시면은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공황 증상이 특정 상황이라던가 특정 물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좀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인 스스로가 잘 체크해 보신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증상이 심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호흡법이라든지 근육을 좀 이완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도움이 되나요? 예,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정말요? 예, 그래서 명상이라던가 뭐 스트레칭, 요가도 몸을 네.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뭐 운동이라던가 뭐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서 스스로 연습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주영 씨가 요가 열심히 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뭔가 예방 차원에서 뭔가 이미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있으니까 네. 제 자신 칭찬합니다. 든든하네요. 네. 네. 근데 공황 장애로 이제 이런 괴로운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미리 불안해지는 예기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우울감을 좀 느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 같이 오기도 하나요? 예, 공황장애가 오게 되면은 사실 처음은 시작은 공황장애지만 점차적으로 증상에 의해서 사회활동이라던가 신체활동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친교활동도 모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황장애가 우울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황이란 이제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낯선 경험이고 무섭기 때문에 네. 주변 상황들을 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좀 이런 우울증과 더불어서 점차 뭐 술이나 담배 여러 가지 약물에 의존하는 약물 의존증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황 장애 증상이 심혈관, 뇌혈관 질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한테 어떤 큰 병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을 또 하게 되잖아요. 공황 장애가 나중에 건강 염려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 건강 염려증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공황 장애가 생기면은 신체의 사소한 변화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체적인 과각성이 생기게 됩니다. 네. 따라서 숨은 잘 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진짜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이게 가슴에 손을 얹어서 느껴본다거나 아, 본인이 스스로요? 예, 스스로 체크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맥박이 잘 뛰고 있는지 이렇게 손을 만져본다거나 그래요. 저 한 번씩 이렇게 혈압이 어떤지 확인해 보는데 이것도 불안인가요? 이제 그런 게 반복되거나 그거에 아. 이제 활동 제한이 있으면 아. 이제 장애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이 일반적으로 체크하는 거는 그냥 일종의 그냥 염려라고 생각하실 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건강 염려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몸의 사소한 변화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몸이 좀 이전과 다르게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네.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병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자주 병원에 찾게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검사 결과는 이상 소견이 없어서 네. 실제로 공황장애에 의해서 건강 염려증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공황장애가 아까 불안장애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공황이 불안에 대한 정상 반응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적인 불안은 사실 정상 반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녹화하는 것도 네. 이제 저도 불안감을 가지고 녹화를 하는데 여기 살짝 떨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불안감이 있어야 사람이 네. 좀 긴장을 하고 오. 일도 잘 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안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황장애에서 발생하는 공황 증상은 불안감이 극도로 발생해서 급성 불안 발작증이라고 보통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이것들이 발생이 반복되게 되면은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제 제한되는 활동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황장애는 일반적인 불안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치료 목표가 네. 불안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편해야 되고 좀 쉬어야 되는 상황에서 극심하게 불안이 발생하는 것을 좋아지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불안함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답답할지 그 마음을 헤아릴
생활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럼 말씀하신 뭐 약물 치료라든지 요가랑 같이 좋은 습관들이 병에 간다면 완치라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 공황장애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 완치라는 개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오. 사실 증상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네. 공황 증상도 좋아질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공황 발작과 발작 사이에 발생한 예기 불안도 좋아져야 이게 완치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또 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 증상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은 증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기 불안이 모두 좋아져야 공황장애에서 완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다른 정신과 질환보다도 약물 치료에 굉장히 반응을 잘하고 나중에 가서 증상이 호전되고 완치라는 그 개념으로 완치가 되면은 약물을 감량해서 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황장애에서는 완치라는 개념을 충분히 쓸 수 있겠습니다. 네, 공황장애 완치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불안한 마음이 싹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공황장애 재발을 막고 예방을 위해서 주변인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옆에서 누가 공황 발작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뭐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한 질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황 발작이 발생하면은 무엇보다도 이게 여러 가지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네. 신체적으로 죽는 병은 아니다라는 것을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주면서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호흡법이나 근육이완법과 같은 이런 것으로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네. 환자 스스로 혼자 해보는 것보다는 이제 뭐 친지라던가 가족들, 주변 동료들도 이걸 이해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쉽게 따라하고 또 증상을 경감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공황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생활 습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법도 말씀해 주셨고 아까 뭐 스트레칭이나 요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더 알려주실 꿀팁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카페인이라던가 그리고 과도하게 음주를 하는 술, 그다음에 또 보통 다이어트 때 여러 가지 약물들을 사용하는데 네. 중추신경 흥분시키는 약물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약물들이 공황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 증상이 발생해서 공황 장애로 진단받았다면은 이런 약물들이나 물질들을 좀 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 개인적인 차이는 있는데 어떤 분들은 10분 이상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공황 증상이 찾아온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몇 분까지 운동했을 때 공황 증상이 오는지 이런 걸 체크하셔서 그 증상이 오지 않을 정도까지 신체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황을 유발시키는 인자들을 피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호흡법이라던가 근육이완법 이런 것들을 같이 시행해 본다면 충분히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요? 우리 마음 떨릴 때 이제 발표하기 전에 마음 이제 떨리잖아요. 엄청 떨리잖아요. 그때 청심환 먹고 하는데 오. 도움이 될까요? 그 발표할 때 떨리는 거는 사실 뭐 공황 증상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무대 공포증처럼 네.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거가 좀 떨려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긴장하는 거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심환이라던가 또 저희 정신건강학과에도 일시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도움받아서 그 어려운 상황을 좀 한 번씩 넘어가서 이제 좋은 경험을 쌓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약물 없이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영 씨 네. 할 수 있어요. 발표할 때 안 떨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저희, 노래 부를 때 할 수 있어요 이제. 건강 365 출연하시는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이렇게 청심환이라든지 약을 드시고 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선생님은 오늘 그냥 오셨죠? 예, 저는 이제 그냥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황장애 이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드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엄준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